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미팅 끝나고도 두 팀 더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스케줄 미팅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미팅 신청해 주시고요. 참을 수 있는 것들은 화요일에 몰아서 이야기하면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코멘트 없으시면은 박기태 군이 테이크오버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뭔가 랩의 그 규모가 커지는 걸 보니까 제가 다 기쁘군요. 일단은 잘 들리시죠? 네. 아, 예. 화면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뭐 랩업 미팅이라고 썼는데 일단은 뭐 한두 번 정도 더 뵙긴 하겠지만 지금 한 7월 말일쯤에 와서 지금까지 일단 한 것들을 좀 랩업 드리고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이나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리고 이제 어떠한 뭔가 이제 향후 코어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인코더 관련해서 이제 튜토리얼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으로 그 박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차 교수님 이제 뉴욕에서 만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만나는 동안 저희 연구에 어떤 오버랩이 많다는 걸 느꼈고 이제 차 교수님도 같이 랩에서 해보자고 하셔서 한 달 반여 동안 같이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제가 그 전에 했던 연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뭔가 머신러닝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시면은 이거 비슷한 걸 하는 또 이제 사람을 연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경제학과 있을 때 했던 거고 뭔가 간 관련해서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텍스트 관련해서 뭔가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 컬러라이제이션 하는 거 이거 네이버 웹툰이랑 같이 했었고 그리고 뭐 어떤 히스톨로지 히스토패설로지 데이터를 가지고 대장암 분류하거나 이제 고신뢰도로 하는 것 컨피던스 관련해서 아니면 어떤 레이블링을 하는 기법을 개선하는 것 아니면 NLP 관련해서도 조금 했었고요. 어떤 에필랩시 환자 현재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랩이니까 이제 그 MRI나 에필랩시 데이터, 그 MRI 데이터죠.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네틱스와 지금 MRI 그런 이미징 파인딩과 제네틱스의 그런 데이터를 연결하는 그런 인티그레이티브한 그런 어프로치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는 이미징 제네틱스라는 연구 분야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차 교수님이 더 좋은 방향들을 제시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또 집중해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타임라인 이렇고요. 처음에 7월 26일에 만나서 뭐 첫 출근하고 지금 8월 한 13일 이때까지 좀 빡세게 한 것 같아요. 해커톤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더 장기적인 어떤 코어를 위한 토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서 제가 좋았던 거는 일단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여기 주 박사님이랑 또 이제 차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코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진짜 엄청 열심히 도와주셔서 저는 진짜 해피하게 연구했거든요. 일단 김 박사님이라고 일산병원에 계시는 의사분도 계시고 네, 차 교수님은 일단은 굉장히 코어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뭔가 코어를 쉽게 열고 또 뭔가 팀원들 다 기분 좋게 이렇게 리드해 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많이 배웠고요. 그 넷셋 팀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제 스케일러블한 그런 알고리즘에 관해서 좀 배웠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지노믹 파트를 맡아서 제네틱스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티시스의 어떤 한편으로 뭔가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제 네, 그런 팀3 분들이나 뭔가 가경쌤 그리고 몇 번 못 뵈긴 했지만 수영쌤이나 이런 이제 코비드 중에서도 열심히 같이 연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목차로 돌아가면 ABCD 프로젝트를 약간 같이 했고 이제 ADSP 프로젝트를 계속 같이 하고 있고 넷셉이라는 어떤 팀에서 그런 지노믹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으로 뭐 지노믹 데이터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입히는 걸 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끌어나갈 같이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ABCD 프로젝트는 Adolescent Brain Cognitive Development라는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아 데이터고 아마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차지욱 교수님이 굉장히 주력 데이터로 삼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ABCD를 가지고 어떤 이런 Total Uncorrected Composite Score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걸 팀3에서 그때 딱 하고 계셨는데 제가 갔더니 이제 뉴럴넷이 뭔가 만들기도 쉽고 트레인하기도 쉽지만 사실은 이제 제대로라고 말씀드리면 뭔가 이제 학습이 안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뭔가 하나가 삐끗되면 이제 삐끗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거 수업 한번 들으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R 스퀘어드 스코어가 뭐 0 이상 나오는 걸 찾기 힘들었죠. 그 말인즉슨 시그널 대비 그 노이즈 대비 시그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뭔가 GPS 갖고 열심히 하시고 계셨고 뭐 서윤 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GPS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발견을 하신 것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여기까지 했지만 아마 더 접할 기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아마 GPS가 네. 뭔지 GPS가 뭔지 간략하게 다른 분이 더 잘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안건 학생 처음 들어볼 것 같아서 예, 주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기태쌤이랑 저희 팀3이 열심히 봤던 GPS는 Genome Wide Polygenic Score의 약자고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유전 점수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특정 트리잇에 대한 위험도를 각 사람에 대해서 계산한 유전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의 이제 유전체가 하나의 점수화 되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점수와 다른 뭐 브레인 이미징에서의 그런 바이오마커와의 그런 어소시에이션을 보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거 배우고 싶었는데 뭔가 그런 거 이제 GPS 구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시간상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하였고요. 그거의 이제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서 어차피 제노믹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n개의 디멘션으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니까 이제 ADSP 프로젝트는 이제 완전 다른 거긴 하지만 그 프레임워크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알츠하이머 디지스 시퀀싱 프로젝트는 일단은 이거를 김 교수님께서 그 데이터를 다 어느 정도 정제해 주셨는데 그 결과 뭔가 이제 인풋 데이터가 한 100만 디멘션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토인코더 트레이닝을 하는 게 일단은 목표였습니다. 오토인코더라 하면 이게 이제 100만 디멘션이니까 너무 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머신러닝 같은 걸로 클래시파이가 잘 안 되고 이때 레이블은 이제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이거든요.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이거를 이제 좀 디멘션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줄일까? 그게 이제 뭐 PCA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것들이 아마 작동하기 힘들고 아마 이 정도 길이가 되면은 보통 PCA 같은 것들도 뭐 컴플렉시티가 뭐 n 스퀘어드 아니면은 n 로그 n 뭐 이 정도로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능도 약간 리니어하기 때문에 뭐 보장할 수 없고 그거를 이제 뉴럴넷은 좀 더 낮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차 교수님이 조금 요즘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그 어떤 파텐셜을 아직 보진 못했는데요.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120만 디멘션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은 이 그 싱글 뉴클리오 잠깐만요. 갑자기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이죠. 네, 그 어떤 베리언트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이 정도 길이의 어떤 데이터로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고 이게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제 생각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인코더 다음에 오는 피처의 그 길이 뭐라고 하죠? 레이어의 크기가 768로 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해도 파라미터의 개수가 한 9억 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처음에 이 인코더 개수 자체만 9억 개, 막 10억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때 파라미터 개수가 크면 원래 좀 오버피팅이 잘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애초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하에서 이렇게 큰 데이터를 이제 갖다가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결과도 좋은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더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태스크를 나눠서 들어갔고요. 이때 이제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 SNP만 있는 게 아니라 이 GIAS라는 거의 결과로 인한 9개의 디멘션짜리 데이터도 있었고 A4E24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진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두 개의 디멘션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각각을 어떤 분류를 했던 거죠. 각각을 어떤 그 코베리어트로 삼아가지고 이제 분류를 했고 여러 가지 조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봤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그 A4E만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한 62% 정도가 나왔던 것. 이게 문제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 전에 요 엄청난 아키텍처를 썼을 때 나오는 그 성능이 62.5%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62%가 안 됐어요. 근데 이 A4E만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 62%가 나온다는 것은 요 말도 안 되게 큰 요 아키텍처가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단은 데이터를 봤을 때 그 GIAS 9의 데이터가 베리언스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값으로만 돼 있는 거거든요. 즉 이게 약간 가비지 데이터인 거죠. 어디에서 이제 버그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점을 이제 개선해서 다시 막 이것저것 실험을 진행해 봤고요. 근데 재밌게도 그 중에서 이제 성능이 제일 높게 나온 게 그 H2O Driverless AI. 요즘에 또 이제 차 교수님이 이거를 아이디를 파서 아마 써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걸로 했을 때 성능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쓰는 알고리즘의 XG 부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제 뭐 뉴럴넷으로 하는 거나 뭐 다른 SVM도 써봤고 뭐 랜덤 포레스트도 써봤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성능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그럼 뉴럴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일단 생각을 해봐야 하고 뉴럴 네트워크가 그럼 SG 부스트보다 왜 못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 SNP라는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그 GIAS를 통해서 나온 그 SNP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좀 그 리니어한 관계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뭔가 GIAS 자체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각각의 SNP에다가 다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니어한 관계만 가지는 그런 SNP들을 가져왔을 때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하여금 어떤 진진 인터랙션이나 그런 이제 더 복잡한 넌 리니어한 그런 관계가 있을지 찾아보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간단한 머신러닝 그런 툴 같은 게 더 작동을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요 ADSP 프로젝트는 일단 아직도 ongoing이고 여기에 이제 뉴럴넷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떤 데이터셋을 써야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까? 지금 AUC 기준으로 한 0.7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알츠하이머 디텍션이. 그래서 지금 헤리터빌리티로 따졌을 때 한 0.75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퍼 리밋이 0.75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에 이제 가깝게 좀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뉴럴넷을 썼을 때 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럴넷은 그 셀렉된 피처가 아니라 엔드-투-엔드 러닝으로 로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들 간의 뭐 인터랙션을 모델링하거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했을 때는 좀 포텐셜이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약간 일례로 그 뭔가 스피치 레코그니션 같은 태스크에 있어서는 원래는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떤 파장 데이터잖아요. 스피치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형태로 바꾸고 뭐 또 데이터를 몇 번 가공한 다음에 피처를 뽑아내 가지고 레코그니션을 했었는데 완전 옛날에는
이게 최근에 이제 엔투엔드 러닝이라는 어떤 스키마에서 그냥 아예 그냥 로우 데이터 파장을 넣어버리고 그걸로부터 이제 스피치를 뭔가 그런 텍스트를 이끌어내는 그런 엔투엔드 뭐 웨이브넷이라고 하던가 뭐 그런 게 그렇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로어 데이터에 가까워질수록 뉴럴넷 같은 경우는 넌 리니어한 패턴을 잘 잡아내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예시가 사실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미지 도메인에서도 많이 보이고 내추럴 랭귀지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러는 거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GWAS를 가지고 SNP를 뽑아내서 하는 게 물론 이제 직접적인 시그널을 찾아낸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냥 저희의 유전자 자체를 그냥 줬을 때 뭔가 이제 AC, GT의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줬을 때 뭔가 이제 바이오마커와 연관을 지을 수 있거나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게 돼야 되는 게 뭔가 궁극적인 형태이고 그때 뉴럴넷이 잘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퀀스 데이터 좀 말하는 거. 네. 네. 그게 이제 브레인 이미징에서도 지금 이미징을 뭔가 어느 정도 뭔가 브레인 볼륨이나 thickness 같은 거를 이제 뽑아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돌리는 게 일단 안전한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일지 아니면 좀 더 러 데이터를 더 써야 되는 건지 러 데이터를 썼을 때 디멘션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샘플 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샘플 수가 얼마나 더 필요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그런 과제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ADSP 프로젝트고 언고잉입니다. 이것도 언고잉인데요. 이거는 그 해커톤 때 제가 참여할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차 교수님과 다른 뭐 그 미국에 있는 다른 내셔널 랩들이랑 협업을 해서 같이 이제 스케일러블한 머신러닝을 하는 그런 팀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노믹스나 뉴로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떤 클라이밋 사이언스나 다른 피직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야의 그런 다른 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일러블한 모델링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저는 이제 지노믹스 파트에서 조금 이제 컨트리뷰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러블이라는 거는 뭐 좀 디파인을 할 수 있나요? 예시 아니면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얘기하는? 네, 저도 사실 약간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GPU를 써서 하는 것도 GPU 한두 개만 있어도 뭐 이미지넷 같은 거 다 트레이닝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한 10년 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형태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GPU 8개 정도는 일반 어떤 연구자가 쓸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메모리가 한 1000배, 한 10,000배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그럼 이제 GPU를 만 개를 쓴다고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알고리즘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그때는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뭔가 컴퓨터를 여러 대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걸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것 간의 통신으로 인한 어떤 갭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한 슬로우 다운이 있는지나 뭐 GPU를 여러 개 쓸 때 일단 코딩 자체도 빡세지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잘 제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라이브러리상 아직은 조금 미지의 영역이 많은 것 같고 잘 많이 실험이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게 이제 뭔가 상용화 될 때는 그것보다 더 큰 단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차 교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뭐 엑사 스케일 이 정도를 지금 보고 계신 어떤 스케일러블한 스케일 뭔가 큰 스케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라 다음에 뭐 페타바이트 그다음에 엑사바이트 약간 아직은 상징적인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이제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런 팀으로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뭐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뭔가 차 교수님이 잘 이끌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DNA 시퀀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길고요. 밀리언스라고는 했지만 이게 훨씬 길어질 수도 있죠. 러 시퀀스 같은 경우는 DNA 시퀀스는 뭐 이제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롱 레인지 디펜던시 이게 참 DNA가 신기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진 인터랙션이 있고
또 이게 또 프로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델링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이즈도 엄청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델링 하는 거가 아직은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의 형태고요. 뭐 이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가 원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쓰였는데 그것과 지노믹스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웃풋 타입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알츠하이머 프리딕션을 했기 때문에 바이너리 레이블이라는 것이고, 근데 어떤 이게 한국어로 뭐였죠? 자연어 처리. 네, 자연어 처리의 경우에 이제 단어가 한 4만 개 정도 되는데 인디펜던트한 단어가 근데 뭐 이 DNA 같은 경우는 4개밖에 없잖아요. ACGT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 줄 건지, 단어가 너무 작은데, 그리고 뭐 다큐멘트 랭스도 훨씬 더 길고 억 단위고 센텐스의 길이도 훨씬 길고, 뭐 센텐스라 하면 저는 이제 한 주인마다 그런 베이스 길이가 얼마나 되냐 그런 거거든요. 이제 평균적으로 몇천 단위인 것 같습니다. 지인은 또 하나에 뭔가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 뭐 이 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요 이제 N개의 진이 있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하나의 뭔가 이제 데이터로 파싱해서 어떻게 모델을 넣고 이거를 어떻게 프리딕션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해커톤 때 많이 진행했고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GPU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CPU, GPU를 효율적으로 써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써가지고 모델링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뉴럴넷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이나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을 그런 쓰이는 시간 같은 거 비교해보고, 이제 데이터 로딩 타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뭔가 효율적으로 로딩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이제 나은 방법이 있을지 이제 모델링적인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GPU를 6개를 썼을 때 각각의 어떻게 타임 배분이 되는지 이런 것도 봤고요. 뭐 다 효율적인 어떤 연산을 하자,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어떤 제가 하던 그런 연구들을 서머라이즈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짜온 것들, 이거 이제 팀3랑 같이 짠 코드가 여기 있고요. 이거는 아마 다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뭐 ADSP 제가 오토인코드 그 튜토리얼을 하나 짰어요. 파이토치랑 파이썬으로 해서 그게 여기 있고, 이거는 근데 퍼미션을 아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노믹 트랜스포머를 저희가 지금 짜고 있는 것들도 코드를 여기다 넣었고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이제 탐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는 액세스 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GitHub 아이디 액세스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은 GitHub 아이디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네틱 데이터 오토인코더 튜토리얼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거 오토인코더 튜토리얼을 오늘 이제 잠깐 좀 더 봐볼 생각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ADSP 프로젝트가 끝남과 동시에 좀 더 이런 스케일러블한 머신러닝에 좀 집중해서 보고 싶고, 또 다르게 이제 차 교수님과 시작하는 어떤 프로젝트도 있는데, 일단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계속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은 본업은 어떻게 보면 알츠하이머 연구인데, 그쪽에서 이제 제가 여기서 배우는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또 접목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측의 그런 의사나 리서처들이랑 이제 코워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정리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박기태님. 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네. 오토인코더 쪽을 잠깐 볼까요? 네. 네, 그냥 간략하게 직관적으로 하이레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그 뭔가 이제 교수님이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마 접해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파이썬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냥 하이레벨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은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요. 주피터? 안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만 보이는데요.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가 아까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린 그 링크 타고 가시면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일단은 김 교수님이 프로세스 해주신 그 데이터 자체가 여기 튜토리얼 데이터에 들어가면 있어요. 지금 서버 에러가 떴는데 잠시만요. 서버를 연결을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네, 된 것 같고요. 나이파 서버예요? 네,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 데이터 들어가 보시면 필요한 데이터들이 다 이미 있어서 저거 git 클론만 받으셔가지고 환경 설정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환경 설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뭔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근데 일단은 데이터가 제네틱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프리젠테이션 어떤 디멘션으로 생겼는지만 보여드리면 이제 데이터만 쓱 바꿔가지고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 제네틱 그 ADSP 데이터를 쓴 거고요. 일단은 A4A24 그리고 GWAS 결과로 나온 9개 디멘션의 데이터 각각 디멘션들이 뭐 네, 요거는 이제 2디멘션 요게 이제 만 234명이라는 것이 그 환자 수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이 데이터의 디멘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2디멘션이고요. A4A2와 4가 있어서 여기서는 9디멘션이고 이걸 합치면 11디멘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레이블도 AD냐 아니냐의 레이블이라서 1디멘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GWAS를 다시 돌리셔가지고 30개의 디멘션이 더 나오고 이걸 합쳐서 이제 파이널로 이제 환자 수 곱하기 41 디멘션의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넘파이 어레이의 형태로 지금 레프리젠트 된 거고 이거를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이토치로 포팅해가지고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데이터 로딩하는 부분이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라는 게 아마 얼마나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이제 이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것이고 오토 인코더가 뭔가 한 1000디멘션짜리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면 굉장히 노이즈도 많고 원하는 어떤 시그널을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한 10디멘션으로 줄였다가 줄이는 뭔가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이거를 다시 1000디멘션으로 늘립니다. 이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런 다음에 요 처음에 인풋과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타겟을 가지고 거기서 그 민 스퀘어드 에러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이 인풋 데이터와 똑같은 형태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1000디멘션에서 이 리컨스트럭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10개의 어떤 피처만 뽑아서 그거 피처를 뽑아서 그걸로 이제 변환하고 다시 살려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10디멘션으로 줄여진 이 공간을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오토 인코더를 하면은 저희가 요 원래 1000디멘션의 어떤 로우 데이터에서 10디멘션의 매니폴드를 찾고 거기에서 다시 1000디멘션의 그런 로우 스페이스로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요. 매니폴드가 뭔지는 그냥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수학적 개념이라 일단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41디멘션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아마 8디멘션인가 하여간 조금 더 작은 8디멘션 정도로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41디멘션으로 살리는 그런 태스크를 할 것이고요. 이걸 이제 파이썬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데이터 스페시픽한 거라 이것도 넘어갈 건데요. 그냥 트레인에 사용되는 인덱스와 밸리데이션에 사용하는 그 환자들을 좀 지정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레이닝으로 9,000명을 사용하고 그 밸리데이션으로 1,000명을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제너럴하게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그 딥러닝 사용하실 때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노멀라이즈가 돼야 되잖아요. 인풋이나 레이어가 전부 다 노멀라이즈가 되어야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이거는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바로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래 이 파이널 데이터가 저희 인풋인데 여기서부터 민을 구하고 그 41 디멘션에 대해서,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노멀라이즈 데이터를 구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데이터의 그 첫 번째 환자를 찍어봤을 때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네요. 이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든 간에 적용하시면은 노멀라이즈 되지 않은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 데이터는 다 준비된 건데, 이거를 이제 뉴럴넷이라는 거는 배치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이제 배치 트레이닝이란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그러니까 이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뉴럴넷에 넣게 되면은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데이터 자체가 너무 커졌을 때는 메모리상 감당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스토캐스틱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랜덤네스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이 만 개의 데이터가 저희가 지금 만 곱하기 41의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 중에서 배치 사이즈만큼씩만 골라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좀 이렇게 뭔가 각도를 딱 정해서 그쪽으로만 이제 계곡을 내려간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어떤 계곡을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그 로스 펑션의 형태를 띠는 어떤 계곡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가장 밑부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미니멈 로스를 찾고 싶어 하는데, 그걸 이제 전체 데이터를 써서 하면은 이제 한 방에 그 어떤 미니멈 지점을 찾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수학적인 방법이랑도 이제 같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가 엄청 크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한 방에 뭔가 미니멈을 찾는 것이 되게 수학적으로 인터랙터블 하다고 할 때 이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쓰고, 기본적으로 뉴럴넷에서는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한 번에 그런 그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에서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가 뭐냐면 이제 그 만 개의 데이터에서 배치 사이즈만큼씩만 계속 뽑아오되 어떤 배치 사이즈 자체에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 자체도 랜더마이즈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그런 클래스와 데이터 로더라는 모듈로 그걸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로우 레벨의 그런 설명이긴 한데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 해보시면은 이제 데이터셋이랑 데이터 로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큰 뭔가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딱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데이터 셋을 쓰든 간에 파이토치에서는 데이터셋이라는 요 클래스를 상속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 있고, 랭스를 재는 부분이 있고, get 아이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지정하고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데이터를 지정하고, 그 랭스는 전체 어떤 데이터의 길이를 정해줍니다. 그렇게 get 아이템을 할 때 여기서 정해준 전체 데이터에서 그 해당 IDX에 해당하는 애를 뽑아와 주게 되고요. 이거를 요렇게까지만 지정해 주시면은 요거를 요 데이터 로더라는 클래스에 이렇게 넣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약간 룰처럼 보셔도 되는 것 같아요. 파이토치를 쓰신다면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적당히 넣어준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데이터 로더에 넣으면 여기서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한 명씩, 환자 한 명씩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 데이터 로더에서는 그거를 이제 콜레이트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32명, 이게 저는 배치 사이즈를 32, 64 이런 2의 배수로 활용하는데 그만큼을 이제 가져와서 매번 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 트레인 로더를 콜할 때마다 이런 로더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좀 실행을 하면서 해야겠네.
혹시 그런데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냥 속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로더라는 로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 주는지를 잘 보시면 이게 그냥 한 번 데리고 나왔을 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32명을 데려온 거죠. 32명의 41 디멘션의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에 해당하는 레이블도 이제 같이 나오는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가 있는 것이고 그거 다시 한번 필요하시다면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이터 로딩까지 끝나면은 사실은 이제 절반 이상 한 거라고 해요.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오토매틱하게 파이토치에서 제공해 주는 대로 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간단한 오토 인코더를 짜봤거든요. 그래서 이 NNDOT 모듈에 들어있는 NNDOT 모듈을 통한 이 어떤 모델, 뉴럴넷 모델을 만드는 코드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딱 하나의 펑션만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forward라는 펑션. 이게 이 클래스를 콜 해준 다음에 이 모델에다가 모델하고 이제 인풋을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forward가 콜돼서 나오거든요. 즉 이게 실행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짜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를 보면은 그냥 이 펑션 두 개를 콜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게 인코더고 즉 요게 이제 디코더고 그게 이제 끝입니다. 그런 이제 시퀀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봐보시고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리니어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네네 주세요. 저 그 뭐 인코더에서 그냥 그 구조 짜실 때 뭐 리니어 한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하고 렐루하고 이런 거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구조를 저렇게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냥 구조를 사용하신 건가요? 이게 어떤 수학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뭐가 잘 된다 정도의 어떤 리터러처에 공유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코드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저자들이 그 코드를 많이 공개하는데 그때 대략 이런 순서나 이런 거를 이제 따랐을 때 잘 된다 그런 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약간 이제 직관적인 이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멀라이제이션을 왜 이제 액티베이션 전에 해주어야 되는지, 왜 그게 더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직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에 넣어주면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Y 디멘션 레이블에 해당하는 그 레이블은 노멀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피처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뭐 렐루를 뭔가 액티베이션 뒤에 뭔가 노멀라이즈를 해주지 않고 뭐 그런 약간 약속 플러스 약간의 직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약간 정답이 없어서 항상 뭔가 많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게 이거를 요즘에는 뭐 오토 ML 이런 걸로 좀 이런 아키텍처까지 그 자동으로 짜주는 그런 툴도 있거든요. 아마 그 H2O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키텍처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어떤 하나의 데이터만 줬을 때 이제 최적의 아키텍처를 찾아서 원하는 뭔가 태스크를 해주는 것 그런 이제 분야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거는 일단 약속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렐루 같은 것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실질적으로 레이어에 기여하는 것은 이제 리니어 레이어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 개의 레이어를 뒀죠. 저희는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뭐 3레이어 그런 네트워크라고 하고 3레이어 뭐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 개씩 놨고 그리고 디코더는 그 5디멘션으로 했네요. 피처 디멘션을. 그래서 5디멘션으로 줄였던 거를 다시 이제 키워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이제 큰 골자에서 바라보면 41디멘션의 데이터를 5디멘션으로 줄였고 5디멘션에 있는 걸 다시 41디멘션으로 늘려주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코더를 태웠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걸 피처라고 하죠. 그게 이 5디멘션의 피처입니다. 그런 다음에 피처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로스를 구할 때 써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그냥 임의로 만든 펑션인데 그냥 함수의 그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를 좀 표현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해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델을 콜 해주고 러닝 레이스를 지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도 뭐 아담도 있고 SG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상등성이를 타고 로스 펑션을 타고 이제 내려가서 계곡 아래를 찾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탈 거냐? 이제 한 번에 뭔가 모멘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뭔가 이제 러닝 레이시 크면 이제 한 번에 팍팍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것 자체도 어떤 하나의 학문 분야입니다.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할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일 잘 작동한다는 전천후 모델이 그 아담 옵티마이저고요. 그냥 이거를 쓴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넣어주고 러닝 레이스를 지정해 줍니다. 또한 이제 러닝 레이스에 따라서도 이 성능이 많이 갈리니까 이것도 많이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냥 비주얼라이즈 하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모델 트레이닝 하는 코드 전부예요. 제가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트레이닝 못 돌려보겠는데 이미 결과가 있긴 하거든요, 아래. 그래서 요게 이제 전부고요. 요거 하나씩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그럼 어떤 로스 펑션을 쓸 건지, 여기서 이제 크라이테리언을 마련해 주고요. 여기서는 저희는 mean squared error, 즉 그 원래 있었던 인풋 그 41 디멘션짜리와 versus 그 타겟으로 reconstructed 된 41 디멘션 그 두 개 간의 각각의 디멘션에 대해서 mean squared error를 쓰고 그거를 평균 낸 것을 로스로 쓰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디바이스라고 이 GPU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모델 쿠다라고 이 GPU를 쓸 때 GPS라고 했나요? GPU입니다. 그래서 GPU를 쓸 때 항상 이 쿠다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래서 이 쿠다 하면 모델을 GPU를 사용해서 컴퓨테이션 하겠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모델도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데이터나 레이블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GPU로 넣어준 부분이고, 그리고 300 에폭을 돌리겠다. 하나의 에폭은 하나의 데이터를 한 번 수입을 돌 때 이제 1 에폭이라고 하는데 300 에폭이고, 이제 이 1 에폭, 10 에폭, 100 에폭마다 비주얼라이즈를 한번 해주겠다 라고 해준 겁니다. 제가 위에다 써둔 코드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만들어뒀던 트레인 로더에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저희는 오토 인코더를 할 거기 때문에 레이블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 처리했고요. 거기서 이제 모델을 트레인, 모델이 이제 모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트레인과 이밸류에이션 모드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만약에 트레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밸 모드로 해놓으면은 일단은 당연히 모델 자체가 학습이 안 되고요.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트레인이라고 해두면은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밸 모드를 꼭 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데이터는 그 41 디멘션의 그런 데이터인데 이것을 이제 타겟으로 하나를 다시 더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해주는 거는 이제 GPU상 뭔가 에러가 생길 수 있어서 해주는 건데, 사실은 그냥 데이터를 그대로 레이블로 쓰셔도 요즘에는 무방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줬고, 리컨스트럭션과 피처가 나왔는데 피처 필요 없으니까 지금 언더스코어 해줬죠. 그런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에서 나온 거와 타겟 간의 그 mean squared error를 구해서 그거를 로스로 쓰겠다. 그런 다음에 옵티마이저에 있는 모든 그레디언트를 다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그 로스를 백워드 합니다. 백워드 한다는 건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의 약자인데, 기본적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쓰잖아요. 이 뉴럴 네트워크, 현대의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여기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줘서 각각의 모든 파라미터들의 그런 그레디언트들을 다 형성해줘라,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 다 스텝하면은 그 지금 각각의 파라미터마다 생성되어 있는 그레디언트를 기존에 지정해둔 어떤 옵티마이저와 그 러닝 레이트를 사용해서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고요. 뭐 밸리데이션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 이거를 제가 오토 인코더를 약간 해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류 성능이 딱딱 나오기 때문에 성능을 그 숫자, 에큐러시나 뭐 AUC 같은 걸로 보면 되는데, 오토 인코더는 사실
성능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줬는데 이게 뭘 한 거냐면요. 저희가 그 41디멘션을 그 5디멘션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 41디멘션으로 컨스트럭트 하는데 이 5디멘션을 그 밸리데이션 세트 그 한 1000개 정도 됐잖아요. 한 1000개 정도 되는 그거에 대해서 피처를 다 뽑아왔어요. 5디멘션의 피처를.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TSN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2디멘션에 표현한 겁니다. 즉 이제 오토인코더가 잘 학습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것끼리 묶이고 비슷하지 않은 것들끼리는 서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링이 잘 돼야 되는데 현재는 뭐 약간 클러스터 같은 게 잘 안 되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제 1의 폭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학습을 미리 돌려봤던 건데 이걸 이제 10의 폭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애들끼리 좀 모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빨간색이 네. 예요? 알츠하이머예요? 네네, ADSP입니다. 빨간색이 알츠하이머, 까만색이 네네. 헬스 컨트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제 레이블별로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은 이제 혹시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그런 피처는 얼마나 잘 잡아낼까 그것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과 검은색이 서로 다르게 군집을 이룬다면 이거 오토인코더가 어느 정도 알츠하이머 스페시픽한 그런 시그널들을 잘 골라낸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신 거 네. 정확하게 어떻게 하신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거를 저는 TSN이라는 알고리즘을 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T 스튜던트 디스트리뷰션의 뭐 하는 이거 하나 자체가 약간 그 넌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원래 5디멘션이었잖아요. 근데 5디멘션은 비주얼라이즈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가까운 것은 가깝게 먼 것은 멀게 표현해주되 그걸 이제 이 2디멘션으로 좀 데이터 그 디멘션을 리덕션 해주는 메서드가 필요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머신러닝의 그런 그 다이멘션 리덕션의 메서드가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TSN이가 있고 이 외에도 많이 쓰는 걸로 이제 UMap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이게 더 팬시하다고 하긴 합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고차원이라면. 근데 저희는 5디멘션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날 거고요. 일단은 TSN이라는 그런 모듈이 그냥 사이클 러닝가에 잘 구현돼 있거든요. 위에서 받아온 것 같은데 그거를 여기다가 모델을 받아준 다음에 저희가 이 피처가 지금 대략 한 1000 곱하기 5디멘션의 이런 넘파이 데이터일 거거든요. 이 피처를 넣어서 그냥 fit 트랜스폼 해주면은 이제 2D로 나옵니다. 이 X2D를 적절히 여러 가지 이제 레이블을 섞어서 비주얼라이즈 해준 게 저거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5디멘션이 어떻게 이 2디멘션이 된 건지가 궁금하시면은 이 TSN이 알고리즘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T-스토캐스틱이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시각화 쪽에서 하여간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고 UMap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괴물 같은 그 매스매티컬한 팀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이제 어려운 수학이 들어간 것 같고 이러한 요 두 가지 어떤 시각화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런 직관적인 설명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오토인코더가 잘 작동하면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배워야 되고 그러므로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잘 클러스터가 모여서 이쁜 클러스터가 모일 것이다. 이게 전제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한 300 에폭 정도 트레이닝 했을 때 뭐 대충 이제 뭔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이는 것 같은데 일단 문제는 요것들이 어떤 애들인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 이제 빨간색이랑 검은색이 좀 분리되기 시작한 이 부분이 A4E랑 관련돼 있는 그런 뭔가 진을 가지고 있는 A4E4 타입의 그런 애들일 것 같고 뭐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고 어떤 것들이 잘 클러스터 되는지 뭐 그런 것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논문에 그냥 디스커션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서는. 그리고 이제 차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요 5디멘션으로 뽑아진 요게 얼마나 이 데이터를 잘 레프레젠트를 하고 이 중에서 뭔가 노이즈가 얼마나 줄어들고
요게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에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브레인 데이터에서도 커넥톤 같은 경우에도 꽤 지노믹 데이터만큼은 아니지만 하이 디멘셔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를 서머리 하느냐라는 기술이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토픽인데 언더스터디 된 것 같아서 이런 오토인코더를 충분히 어플라이 해볼 수 있죠. 네, 제 생각에도 이런 스팟 같은 거 뽑아낸 다음에 요 각각의 클러스터를 약간 막 분석해보고 그러면 막 임플리케이션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강력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애널리틱스네요. 네, 뭐, 일단 제가 질문이 준비한 거, 있는데요. 네. 그 TSNE에서 클러스터 묶인 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는 것도 TSNE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다른 알고리즘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알고리즘 자체에서는 그런 해석의 가능성은 잘 없는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다른 분류가 있어서 애초에 데이터에 이제 다르게 분류들을 해놔가지고 대충 이제 이런 분류끼리는 이렇게 모이고 뭐 예를 들면 이거 알츠하이머 뭐 그런 분류만 있는데 뭐 남성 여성이 있으면 남성은 여기 모이고 여성은 여기 모이고 알츠하이머는 여기 모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레이블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좀 주로 한계가 그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레이블을 넣어 보면서 이 클러스터랑 잘 맞는 레이블이 뭔지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더 뭔가 하고 싶으시면 사실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비주얼 애널리틱스 쪽의 영역에서 공부 스터디 에어에서.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하나만, 질문 있는 네, 먼저 하세요. 네요. 40일 그 오토인코더 코드에서 40일에서 5에서 40일로 다시 늘리셨는데 40일은 지금 프리디파인 된 건가요? 아니면은 5로 그리고 줄이는 거는 뭐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최적의 디멘션을 찾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린 다음에 그때그때 퍼포먼스를 전체를 비교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애드웍 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정하는 거고 휴리스틱하게. 근데 가끔 뭔가 도메인 널리지가 있을 때는 이게 크게 뭔가 10가지의 서로 다른 피처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제 프라이어를 갖고 설정하시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뭐 섹스에 의한 구분과 뭔가 이제 크게 어떤 피처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 다음에 그것들을 합했을 때 대충 한 8개의 큰 뭔가 골자들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설정한 다음에 각각의 디멘션이 실제로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전제와 들어맞는다 뭐 그런 식으로 프루브하는 것도 보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성능 잘 나오는 애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튜닝 가능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또 기계가 그러니까 옵티마이즈하는 데이터 드리븐 하는 방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해버리면은 인터프리테이션 하거나 이럴 때 자기가 사실은 테스트 해보고 싶은 하이파시스가 있는데 그거랑 또 안 맞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걸 좀 적절히 약간 휴리스틱한 것도 있고 데이터 드리븐한 것도 있고 같이 갈 때 페이퍼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결국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딥러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섞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 41 디멘션은 아까 원래 데이터 사이즈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통 줄인 다음에 다시 늘리는데 이거를 이제 막 한 100씩 이렇게 원래 디멘션보다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어떤 알고리즘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디멘션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키우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트레이닝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에폭을 300 에폭으로 네. 10,000명한테 이거, 이렇게 돌리면 이거 진짜 얼마 안 걸려요. 한 3분? 이게 3분, 5분? 디멘션이 한 10,000개 정도로 인풋 디멘션이 10,000개 정도 되면은 혹시 그 정도 갖고도 실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인풋, 디멘션이 10,000개요. 네. 그거 얼마 안 걸리긴 해요. 그건 이제 다 병렬 처리가 돼서, 네. 네, 대충 한 속도는 그렇게 많이 느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오늘 링시엔 했을 때는 120만 개 그거 갖고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V100 GPU로 네, 네, 한번 실험 한 번 돌리는데 이제 그거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돌리려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 엄청 걸릴 수 있죠. 며칠 걸릴 수 있죠.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저희가 2시까지 스케줄이긴 한데 너무 라인 바이 라인 직관적뿐만 아니라 아주 테크니컬을 한 것까지도 커버해 주시고 우리 과외 선생님으로 아주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박기태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찬이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거나 있으면은 미국 가 있어도 이메일이나 뭐 아니면 필요하면 줌 미팅으로 이렇게 좀 가르쳐 주고 하면은 이런 코드를 잘 활용을 해서 분석을 잘 해볼게요. 같이 논문 내고 그러면 너무 좋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박기태군은 이번 주에 더 나오는 거죠? 얼굴 더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내일 나가려고요. 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금요일도 나갈 것 같긴 한데. 네. 목요일, 근데 목요일에 그 일과가 있으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계속 보는 걸로.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OCD인데 가경쌤도 같이 하지 않나요? 가경쌤 혹시 지금 가경쌤 들어오라고 말씀드릴까요? 네, 가경쌤도 OCD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지금 OCD 팀만 연구실에 있는 거죠? 이 OCD 팀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실험을 새로 돌리고 있죠. 네, 지금 새로 돌리고 있어요. 네, 돌리고 있는 실험이 뭐죠?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주실래요? 저 화면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지금은 DX 예측하는 실험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결과 올린 거에서 하모나이제이션 데이터셋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그거 다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덜트 피디아트릭 나눠서 하는 거 하고 있는데 피디아트릭은 엔수가 너무 적어서 아예 DAI가 안 돌아가고 어덜트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로우가 30개밖에 안 돼요. 로우가 100개 이상은 돼야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이하여도 돌릴 수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100개는 이거는 피디아트릭 이거 오케이.
잠깐만요. 제가 다시 공유할게요. 네. 여기서 이게 피디아트릭이지? 이게 엑스퍼트 세팅 값은 이게 있거든요. 30이에요? 네, 30개예요. 이거 30으로 놓고 이걸 30으로 하면은 크로스 베리데이션을 30으로 하면은 이게 leave one subject out 크로스 베리데이션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 n수가 작으면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저도 그 OCD 데이터 갖고 실험을 좀 똑같이 돌려봤는데요. 실험 돌릴 때 이 reproducible 키를 켜시고 이러면 이제 뭐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다시 실험 돌렸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reproducible이 좋을 것 같고 칩 11 인터프레터빌리티가 그렇게까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세팅으로 놓고 돌리면 좀 결과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봐도 이게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이게 돌아가면은 돌아가는 거고 안 돌아가면 또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어덜트 피디아트릭 나눠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다시 공유해 주실래요? 정리해 놓으신 거.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 이펙트 이게 보면은 OCD 안에서도 보통 스터디에서는 unmedicated 된 사람들하고 medicated 된 사람들하고 나눠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medicated 컬럼을 이용을 해서 일단 어덜트를 빼냈고 그 어덜트 중에서도 지금은 medicated, unmedicated 섞여 있는데 medicated 된 애들하고 unmedicated 된 애들하고 나눠서 각각 헬스 컨트롤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medicated vs unmedicated OCD가 구분이 되는지 그거는 이제 메디케이션의 브레인 이펙트를 디렉트하게 볼 수 있겠죠. 똑같은 OCD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다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에니그마 스터디가 아니고 브레인 이미징 스터디를 한다 하면은 OCD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거는 메디케이션 이펙트가 없을 때 이 질병 유무에 따라서 브레인 스트럭처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가지고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그럼 메디케이션이 있는 애들한테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아닌지 이제 메디케이드 OCD vs 헬스 컨트롤을 볼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의 이펙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세 번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medicated vs unmedicated OCD로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만 모델을 돌려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결과는 퍼포먼스랑 저 모델 인터프리테이션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하면 그래서 요 재실험을 할 때는 for the sake of the model performance accuracy time을 1010으로 놓고 1로 놓으면은 이게 적어도 validation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0.74 이거는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해놓은 모델 737 모델 기반으로 다시 돌린 거거든요. 하나 추가된 거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variable importance는 안 나오는데 섹스랑 age를 추가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age는 별로 중요하게 안 나오는데 섹스는 한 탑 20 중에 하나로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머신러닝 모델이니까 섹스와 요 브레인 매저들 간에 어떤 있을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이나 이런 것도 임플리시트하게 모델링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섹스를 넣었을 때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델 그 리트레이닝을 시킬 때도 여러분들도 섹스랑 에이지 어덜트랑 피디아트릭으로 나누었지만 여전히 에이지 그 인디비주얼 디퍼런스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개는 일단 그 두 개를 넣으면은 AUC가 유의미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모델을 우리가 이 보고할 때 그 모델 결과를 이용을 합시다. 모델 리트레이닝 하는 거는 그게 있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non-harmonize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에이지랑 섹스 넣어서 10-10-1으로 돌렸던 모델인데, 지금 다시 돌리는 모델은 여기서 또 엑스퍼트 세팅에서 뭘 또 바꿔가지고 혹시라도 조금 더 올라가려나 싶어서 했는데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 그냥 이게 아마 최고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에이지가 안 나오네. 이거를 인터프리트한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에이지 안 넣나? 분명히 넣었을 텐데. 아까 에이지 있었어요. 있었어요? 섹스가 있구나. 근데 이거는 이거 라임의 결과인데 라임 모델 자체가 설명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20%밖에 설명 안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피처 임포턴스나 쉐이블리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UNC가 아주 우리가 셀링하기 좋은 애들인데 은스넷 파스큘러스일 거거든요. 이게 이제 림빅 시스템하고 프리프론탈 코텍스를 연결해주는 템포럴 롭하고 이 림빅 시스템 쭉 연결하는 양옆에 있는 애들인데 주로 어펙티브 디소더에 많이 임플리케이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으로 나온 게 흥미롭고 뭐 PTR이 뭐지? 사라믹 레디에이션도 좋죠. OCD랑 그 탈라모 코르티컬 서킷이 많이 임플리케이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게 우리 모델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고 이거랑 관련된 리터러처 찾아보고 그거 리뷰해주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은 in line with the literature, existing literature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만약에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코로나 라디아타 이런 것도 새롭진 않을 것 같고 뭐 별로 임플리케이션이 없는 애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하이라이트 해줄 수 있고 하여튼 요것은 디스커션을 위한 우리의 그 결과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말을 쓸 수 있을지 이제 리터러처 찾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널 set of result를 정리를 하면은 서울대 데이터가 들어갔고 샹하이도 들어간 거죠? 맞나요? 네, 한 60개 정도 들어갔어요. 60명 정도? 네. 오케이.
아, 그걸 어떻게 justify하지? 그걸 어떻게 justify하지? 데모그래픽 데이터가 안 맞아서 한 절반 정도 건진 건가요? 네, 상하이에서. 네, 절반을 날렸다라고 얘기하면 상하이 그냥 아예 날려버릴까? 이게 fail 됐다. 아, 30명을 또 트레인 테스트로 나눴어요? 네. 20, 그러면 트레인이 22. 이거 너무 적다 이거지. 이건 뭐 22로 줄여야지 뭐. 뭐 결과는 별로 의미는 없을 거예요. 22명 중에 14명. 네,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실험을 해서 한번 우리 최종 결과를 보고요. 지금 이거 또 해결된 건가? 지금 방금 했는데 fail 된 거죠? 아, 아니면은 요거는 어덜트 모델을 트레이닝 했잖아요. 그 트레인된 모델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 트레인된 밸리데이션 셋의 가장 좋았던 모델을 피디아틱 데이터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너럴라이저블 한지.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테스트 셋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이그노시스 기능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Diagnose Model on New Dataset 요 세 번째 트레이닝 다 끝난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 그냥 그 데이터, 그 피디아틱 데이터 전체를 지금은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나눴지만 그 피디아틱 데이터 전체를 하나의 테스트로 삼아서 그건 없네. 합쳐야겠네요. 그 밑에 이거구나. 있어요. 이거예요? 네. 서버가 좀 느려졌다. 됐구나. 어잉? 잘 되는데? 뭐야 이거? 이건 딴 건데? 러닝 하고 있구나. 이거 뭐죠? 시베리티에 따른 애니그마 몰포메트리 데이터인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에digma SEV22 너무 옛날에 한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모델 돌려서 뭔가 AUC가 84나 나오는데 22점으로 컷오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OCD 안에서요?
몰프로메트리만 가지고. 네, 알겠어요. 요 실험도 DTI 갖고 한번 해보죠. 시비어리티 하는 거요? 네, 시베리티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 또 재미난 분석은 네, 시베리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이 모델을 지금 그러니까 이 모델 말고 새로 여러분들이 그 핏할 모델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트레이닝 테스트 둘 다 프리딕션 값을 다운로드 해서 그 프리딕션 한 값이 DTI 베이스된 이 OCD의 probability of OCD 그 값이죠. 그 값이 severity 메저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그 심텀 메저들이 있을 텐데 그 심텀 메저랑 매핑이 잘 되는지,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이 되는지 그거를 살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OCD 안에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석은 기존에 에직마 페이퍼 이런 거 봐도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머신러닝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시파이 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클래시파이어를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심텀 스케일과의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 DTI 피처에서 피처를 통해서 프리딕션 하는 이 OCD라는 바이너리 베리어블 요 태스크 자체가 OCD와 관련돼 있는 실제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저블한 어떤 그런 피처들을 러닝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우리 스터디가 좀 풍부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김수영 학생도 이런 머신러닝 실험들을 똑같이 우리가 DAI로 하는 거를 GCN으로 똑같이 해보는 건가요? 네, 그대로 실험해 보려고요. 네. 모넷 가지고. 네. 모넷 말고 다른 알고리즘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오메트릭 딥러닝. 근데 그 아미네시랑 그 포닥이 브룩헤븐에 있는 다른 그 일본인 포닥, 중국인가 일본인 포닥이 뭔가를 한 것 같거든요. 그 혹시 보셨나요, 깃허브에? 깃허브에 걔네들이 뭘 하긴 했어. 이 GCN 요 코드에 지금 보이죠? 네. 여기에 제일 최근 게 아마 그러니까 멀티모달 GCN 이게 에드니 데이터 갖고 한 파이썬 노트북을 주피로 노트북을 보면 요거를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피처 셀렉션 한 다음에 얘네들 아마 임포턴스 라쏘 돌려가지고 코릴레이션이 있는 애들만 가지고 지금 GCN을 다시 돌렸거든요. 임포턴 피처만 가지고 전체 피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DGL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뭐 DGL 그래프라는 거를 얻다가 썼나 봐요. 이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GCN을 돌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실험을
뭘로 실험을 했는지,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험 결과는 좀 맨 밑에 값을 보면은 promising하게 나오는데 test accuracy 100%. 근데 이거는 원래 100% 나올 잠깐만 에든인데 에든이 100%안 나오는데 아무튼 significant한 애들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를 크로스 밸리데이션 안에서 뽑은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갖고 뽑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약간 quick and dirty 타입의 실험 디자인이 돼버렸거든요. 이걸 엄밀하게 하려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안에서 피처 뽑고 그거 가지고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돌려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이 아미네 씨가 DGL을 이용을 해서 GCN을 임플레멘테이션한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액세스가 있으시죠? 있으실 걸. 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코드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고 여기서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쓰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요 아미나 씨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메일로. 아니면 미팅을 하든가. 그래서 요 모넷보다는 그러니까 원래는 모넷하고 쉐브 뭐 이런 커널들하고 그다음에 DGL에서 얻은 커널들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코드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건 가우시안 그래프네. 여기저기 코드가 여기저기 널려 있네요. 네, 한번 보세요. 됐나요? 그리고 저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을 해서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를 이용을 해서 레이턴 스페이스를 찾는 커넥톰의 레이턴 스페이스를 찾는 그 페이퍼에 대해서 공유를 했잖아요. 네. 네, 김보겸 학생이 용기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 좀 팬시한 그런 스태티스틱 방법은 일단 요게 좀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인 머신러닝만 가지고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근데 요지는 그 베이지안 방법으로 레이턴 베리어블 커넥톰을 예측하는 것은 커넥톰을 구축할 때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고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 값이잖아요. 실제 값이 아니고. 근데 베이지언을 이용을 해서 레이턴 베리어블 모델링 하려는 것은 실제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얻어낸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던 이 실제와 근사한 이 실제 훨씬 더 가까운 그 모델 representation 그걸 이제 레이턴 베리어블이라고 베이지안에서 부르는데 베이지안 스태티션들은 리얼리티가 있는데 그 리얼리티는 우리는 도달을 할 수 없고 그 리얼리티에서 얻어낸 데이터만 우리는 볼 수 있다. 근데 데이터에서 출발을 해서 리얼리티로 들어가려는 그 리얼리티라는 게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 레이턴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베이지안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프리퀀티스트들은 동의를 하지 않죠. 이거는 애초에 리얼리티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아예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베이지안 모델을 썼을 때 이게 진짜 리얼리티에 가까운 우리가 얻어낸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게 만들어줬던 언더라잉 룰이다라고 제시를 해도 그거를 믿을 사람이 한 반, 안 믿을 사람이 반 그런 이제 그 컨트로버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어떤 노이즈는 줄이고 진짜 리얼리티와 가까운 시그널은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베이션 스태틱스도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 방법을 만든 데이비 블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에드워드라는 그 툴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려는 방법에 관심을 가졌던 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진 않아요 그 방법을. 그래서 조금 시간도 오래됐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요즘 시대에 이게 state of the art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이쪽으로 연구를 해도 되느냐 우리가 갖다가 이제 실험해봐도 되느냐 그거 좀 물어보고 확신이 생기면은 좀 커미먼트를 해볼까 싶어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 일단은 요 에디마가 OCD, DTI를 랩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경 쌤도 이제 도와주시긴 하지만 가경 쌤이 학기 중에도 또 대학원 시작했으니까 바쁘고 그 섹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리드하느라 또 시간이 많이 있을 그 커미먼트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속 인볼브를 해서 프로그레스를 계속 캐치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김보겸 선생님이랑 김소영 학생이 리드를 좀 잘 해주시고 저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면 같이 라이팅도 해보고 그리고 그 권준수 교수님 팀하고도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프로미싱하고 일단은 그 밸리데이션 값으로 뭐 74까지 찍고 했던 게 OCD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일이 이렇게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셀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는 지금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을 나눠서 엄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애니그마 페이퍼들 보시면은 테스트 셋도 없어요. 그냥 밸리데이션만 보고하고 끝나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어프로치가 일단 리고러스하고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잘 해보시고 뭐 로드블럭이 생기면 언제든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뵐게요. 교수님, 저도 그러면 캘린더에 추가해 주세요. 네. 네, 추가할게요. 됐죠? 저기 두 분 대학원 진학 관련돼서 지원하시기 전에 저랑 미팅을 한번 꼭 요청을 하세요. 네, 지원서 넣기 전에. 네. 네. 9월 말이에요? 10월인가요? 10월 초에요. 10월 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